여보 들어왔어? 이리 좀 와봐. 얘기할 게 있어.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수백 장, 신용카드 명세서, GPS 추적 기록. 1년 동안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1년 동안 한 일들이야.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려드리는 건 바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37세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엄마였던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1년 동안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남편도 요즘 이상해,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확신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놓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복수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 65%, 양육권과 월 150만 원 양육비까지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증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길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남편의 변화를 처음 느낀 건 작년 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 남편, 아니 이제는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급 직장인이었어요. 수입도 괜찮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저희는 연애 3년, 결혼 12년으로 총 15년을 함께 했어요. 첫째는 11살, 둘째는 8살입니다. 사실 남편의 변화를 처음 느낀 건 작년 봄이었어요.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9시, 10시까지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팀 회식이 있다, 골프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지나 보다, 승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계속되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에도 긴급 회의가 있다며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남편이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가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로 의심스러웠던 건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진 거였어요. 평소에는 패션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새 옷을 자주 사 입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바꿨고요.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저희는 가계부를 제가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안 가던 레스토랑, 카페 결제 내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들이었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씩. 여보, 어제 강남에서 뭐 했어?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다고 하는데 회식치고는 너무 비싼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일 오후 2시, 3시에 결제된 내역들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런 비싼 곳에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상태, 향기,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는데 골프복도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이상해서 골프복 안 입고 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갈아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프채도 안 가져갔어요.
골프채는? 친구가 빌려준다고 해서.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골프를 쳤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선텐 자국도 없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닌 다른 향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남편이 잠든 사이에 지문으로 열어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카카오톡에 자기야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는데 그게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골프 핑계대고 만나자. 호텔 예약해뒀어. 당신이 보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저만 손해를 볼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핑계는 뭐라고 대는지, 옷차림은 어땠는지, 돌아왔을 때 상태는 어땠는지 모든 걸 일기처럼 적었어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더 꼼꼼히 체크했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썼는지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도 함께 기록했죠. 세 번째로는 몰래 GPS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남편 차에 작은 추적기를 붙여둔 거예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이걸로 남편이 정말 회사에 가는지 골프장에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탐정한테는 남편의 일정과 제가 파악한 정보들을 모두 전달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어떤 증거들이 법정에서 유효한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미리 알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약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평범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바람 상대는 같은 회사 후배였어요. 저보다 8살 어린 29살 여자였는데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사원이었어요. 둘의 관계는 제가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보다도 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GPS 추적 결과 남편은 정말 골프장에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강남의 호텔이나 그 여자의 원룸에 가 있었거든요.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평일 점심시간에도 만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처음 그 사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한테 제법 큰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심지어 그 여자 생일에는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 생활비를 그런데 쓰고 있었던 거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계속 확인했어요. 남편이 잠들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해서 스크린샷을 찍어뒀거든요. 그 내용들이 정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저와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하고 심지어 제 욕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한테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였어요. 와이프는 재미없고 나이 들어서 매력이 없다.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분노를 참고 눈물을 참고 계속 증거만 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였거든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은 정말 방대했어요. 사진이 100장 넘고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이 200개 넘고 GPS 추적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행동 패턴 기록까지. 변호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체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작년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하고 나갔는데 GPS로 확인해 보니 또 그 여자 집에 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12시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1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놓아뒀죠. 사진들, 대화 내용들, 신용카드 명세서들 모든 게 다요. 여보 들어왔어? 이리 좀 와봐. 얘기할 게 있어.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보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1년 동안 한 일들이야. 내가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고. 저는 정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너무 뻔했어. GPS도 확인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 봤고.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 1년 동안 나와 아이들을 속이면서 바람 피운 사람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야? 카카오톡 대화 보니까 벌써 2년째 사귀고 있던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그 여자랑 언제부터 사귄 거야? 솔직히 말해. 작년 봄부터. 거짓말 하지 마. 대화 내용 보니까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잖아. 그때 회사 송년회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여자랑 호텔에 있었지?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말 다시는 안 할게.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낼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정확히 치르게 할 거야. 이혼?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양육비는 당신이 내고.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정당하게 받을 거야. 남편이 위자료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이 정도 증거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증명되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할 거야. 남편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는 말 안 할 거지? 그건 당신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혼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면 굳이 회사까지 알릴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안 주거나 그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실 저는 이미 남편 회사 인사팀 연락처도 알아놨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상대 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찾아뒀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은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1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게 한 말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한테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까 크게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남편이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재산분할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집과 예금, 주식까지 합쳐서 총 재산의 65% 정도를 받게 되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50대 50인데 남편의 불륜이 증명되니까 제가 더 유리했죠. 위자료는 4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어요. 변호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의 상한선에 가까운 액수였어요. 그리고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양육권이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이 아이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고려해서 판사님께서 결정해 주셨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무서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치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12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킨 사람한테 당신이 한 일이 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한 말들 기억나? 나는 재미없고 매력 없다고 했지? 그런데 알아? 나는 1년 동안 당신을 완벽하게 속였어.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도 당신은 전혀 눈치 못 챘잖아. 그게 정말 재미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두웠는데 이제는 그런 긴장감이 없어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저도 곧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가끔 주변에서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었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는 없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엄마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12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사설탐정, 상담사.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더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물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것들을 받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